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 감염병 연구센터장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격, 과학기술로 극복한다라는 주제 강연 만나보시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입니다. 지난 한 100일여 동안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이 뭔지 또 치료가 뭔지 백신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습하는 자리 정도와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란 뜻이고 왕관처럼 비슷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불려지는 그 말입니다. 원래 영어로는 코비드 19라고 19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코로나 19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병증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사스 코로나 2라고 하는 영문명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어디 외부에 발표나면 꼭 이 슬라이드 넣으라 해가지고 저도 쓸데없이 넣었는데 뭐 생명공학 연구원은 저희가 뭐 바이오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유일의 국책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1985년도 설립됐고 오창 뭐 정업 분원이 있고 뭐 직원은 한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코로나 바이러스 반격이라고 붙였냐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금 그 앞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저희하고 아주 친숙한 바이러스입니다. 늘 몸에 존재할 수도 있고 특히 저희하고 이제 많은 인연이 있는 게 2003년도에 사스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저희에게 큰 고통을 줬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2015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서 발생을 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RNA 바이러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이 호흡기이고, 신기하게 이제 동물 매개로 해서 인간에 왔다라고 이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포도 똑같이 우리도 모든 게 시작이 DNA에서 되고 RNA 단백질을 이룹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RNA가 속에 있고 이 RNA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해서 결국 RNA가 다시 DNA가 되고 RNA가 되고 다시 단백질이 되고 이 단백질 껍질이 다시 탈출하는 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세포에서 정식해가지고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과거를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된 논문은 2020년 1월 24일에 랜시시라고 하는 논문에서 최초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중국 우한 지역에 2019년 12월 2일 날 최초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이 환자들의 추이를 그리고 사망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들을 볼 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렇던 것이 3월 15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이때가 이제 최초로 중국을 제외한 확진자 숫자가 중국의 확진자 숫자를 앞서는 그 날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팬데믹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DNA 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GIS-AID라는 이제 그 외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초에 이제 한 환자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 세계 지역으로 이제 퍼지면서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돌연변이 때문에 사람한테 더 심하게 문제가 일으키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연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바이러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멸종하는 거로 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렇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됐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돌연변이와 우연의 힘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파리에서 그 박쥐에서 이렇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했다고 예상을 하면 이 바이러스는 앞이 뾰족해 가지고 인간의 수용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돌연변이가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특이하게 끝이 동그랗게 바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아주 우연찮게 옆에 지나는 인간이 이 바이러스를 습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0번째 환자가 이 현상에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전파력과 치명률이나 병원력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살펴보면 저희 이제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공평하다. 왜냐하면 어떤 바이러스에게 전파력과 치사율을 아주 높게 둘 다 준 경우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우 전파력은 아주 높지만 병원력은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아프리카에 2014년도에 발생했던 에볼라 같은 경우에 서아프리카 지역만 하면은 64% 정도의 치사율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볼라의 치사율과 지금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만약에 지구상에 나타난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갖다 재앙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 보는 그림들은 전 지구의 항공망입니다. 밑에 이제 보는 표는 지구상에 있는 WHO에서 말한 그 감염병의 지도입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이 볼 수 있는데 항공망이 크게 세 허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병원 지도에 보면 미국과 유럽은 그래도 아주 깨끗한 지역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아주 다양한 병들이 많이 이제 창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병이 발생하고 항공망이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에 의해서 다양한 전파력이 높은 병균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해결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크게 진단, 치료제, 백신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진단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이나 속에 있는 DNA나 RNA를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아는 걸 말하고, 치료제는 예를 들어 제가 앞서 이야기 들었지만 어떻게 침투하고 정식하고 탈출하는 이 단계를 막아가지고 바이러스를 조기에 이제 침투 자체를 막는 것. 백신은 인간의 면역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진단 부분은 아마 이제 다음 연자분께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부분 이제 DNA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데 DNA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PCR을 이용합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단백질을 하는 거는 면역 진단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좀 짧게 걸리지만 정확도가 낮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료제는 독성 평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립니다.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만약에 우리 손에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용한 전파자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이제 감염된 사람이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을 나누고
어떻게 나누냐? 진단이라는 기법으로 이 두 그룹을 나누고 병든 그룹에는 치료제를 투여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그룹에는 혹시 감염될지 모르니까 백신을 투여하자. 이게 이제 과학적 해결 방법입니다. 백신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백신은 바이러스의 전체,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나 조각을 인체에 주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추가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를 넣으면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병이 들지 않는 약독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죽여가지고 사백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조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약독화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죽여가지고 바이러스를 인체에 이제 주입을 한 다음에 항체가 만들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전체 바이러스를 넣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아주 병원성 그러니까 유전자를 대장균이나 효모나 뭐 식물, 동물 세포에서 발현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 단백질만 주입을 하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모든 생명체가 DNA, RNA, 단백질로 만드니까 단백질 자체는 넣지 말고 DNA나 RNA를 직접 넣으면은 나중에 백신 효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노비오나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는 뭐 DNA, RNA 자체를 조각을 내 가지고 인체에 주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에 해당돼 가지고 가장 그 백신에서 각광받는 거는 앞서 제가 이야기 들었던 RNA나 DNA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독성이나 여러 가지 동물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18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 들었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침입 과정에서 이제 이 단계를 어떻게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침입을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세포 막 결합을 해가지고 핵산이 방출되고 복제가 되고 조립이 되고 정식되고 그다음에 방출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이야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밤새 고민하는데 이제 이경윤 박사님이나 저희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이 이걸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경윤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RNA나 DNA가 바이러스한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돈이라고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인체 그 감염하는 거는 그 돈을 찍어내는 어떤 기관에 도둑이 침입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돈은 DNA나 RNA입니다. 도둑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정말 좋은 성능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 복사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건물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안에 이제 이 복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포장을 잘 합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외부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단계인데 이거 보시면 또 영어가 돼서 그 짜증 내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들어가기는 바이러스가 그냥 인체 세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들었지만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수용체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둥글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ACE2라고 하는 인간의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이 수용체에 정확하게 맞게 돌연변이가 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용체가 되면 일종의 이제 문의 열쇠입니다. 들어와도 좋아요 하면 이제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문 열 때 이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처음은 문 자체를 열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열쇠 구멍을 막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수용체 자체에 먼저 다른 약물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클로로퀸 같은 거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감싸 가지고 들어올 때 이제 봉투 같이 만드는데 이걸 이제 방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돈 복사하는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전원을 뽑아버리면 됩니다. 이 전원을 뽑아버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RNA 바이러스가 DNA, RNA 단백질로 되는 이 중간 단계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물이 이제 이 RNA에서 DNA 단계를 이제 끊어주는 약물인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효과적인 약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때 이걸 이제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미플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탈출을 할 때 탈출을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그 치료법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보통 15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100억 달러가 듭니다. 그 100억 달러라고 하면 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이게 예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환자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15년을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줄일 수 없냐는 걸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후보 물질 전임상 시험 뭐 이런 단계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독성 평가에 관련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체에 이제 독성이 어떻게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보자.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제 독성 평가를 생략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독성 평가가 결과가 확보된 약물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상 일상에 갔던 약물들을 다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치료제의 대부분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점은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서 그 치료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효능이 있는 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코로나19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뭐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보일지 안 보일지는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걸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에볼라 치료제 방금 이야기 들었던 HI 항바이러스제 이런 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영어로 된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별한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타미플루 같은 정말 혁신적인 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약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러면 누군가가 후보 약물,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제일 처음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은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독성과 부작용이 인간에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한테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 모델을 사용합니다. 동물 모델도 쥐부터 그러니까 생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물인 뭐 족제비라든지 돼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주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를 사용합니다. 이 기간도 너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장류를 바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그 다음 질문은 영장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지에 대한 감염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다행히 이제 영장류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가 인간과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해서 감염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외국의 논문들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생명연에 다행히 오창하고 이제 정읍에 위험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영장류에 감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한 2달 동안 정말 밤샘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려면 인간과 아주 유사한 영장류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규정으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오랑우탄이든 뭐 고릴라, 침팬지는 실험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허락을 해주는 게 붉은 털 원숭이나 계잡이 원숭이 정도는 영장류로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두 종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증 실험을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의 너무 다 이제 완성이 된 상태고, 보통 이제 이 실험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고 했던 이제 기존에 있는 약물 다시 사용하는 것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실험이 걸립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시겠죠.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1919년도 미국 육군 훈련소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 문제인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이 독감이라는 책에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1918년도에서 19년도에 일어났던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1918년도 초봄에 1차 그러니까 웨이브라고 합니다. 1차 파도, 1차 대발생이 발생하고 그해 10월달, 11월달에 다시 엄청난 대발생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대발생이 1919년도 봄에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번에 코로나19도 이렇게 여러 번의 대발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리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재미났던 거는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죽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 어떤 교훈을 저희 삼아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다가 이제 조금 황당한 그 글귀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헤겔이 1832년도에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 안 좋은 역사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1918년, 19년도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다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걸 봐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는,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깨달음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지난 100일 동안에 너무나 급박하게 달려왔습니다. 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다가오고 너무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치료제 백신 몇 달 안에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의 일들을 곱씹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제 백신에 쉽게 나오는 기간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학자로서 국민들한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감사합니다인데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슬라이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 과학자들을 믿고 지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꼭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못하고 뭐 뚜렷한 길도 내보이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모든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국민들이나 뭐 특히 이제 대우 경북이나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들 좀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좀 많이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들은 1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사스, 메르스 백신 치료제는 역시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시청자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질문이 되게 힘든데 잘못 말하면 제가 되게 문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 작년에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작년에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그 43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마 과학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서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빨리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지원을 하고 계시고 아주 이제 그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섣부른 기대를 하시거나 너무 빨리 요구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달 안에 그 뭐 치료제 백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정하고 효과가 좋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려 주십사고 이제 말하는 건 곤란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정부에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답변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충민 감염병 연구센터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